나는 평성중등학원에서 영양 담당 보건의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다. 처음 이곳에 배치받았을 때만 해도 나는 젊고 희망에 차 있었다. 의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강에서 주는 배치를 받았을 때 나는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 아침도 그랬다. 봄이 왔다지만 평안남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학원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는 겨울 내내 얼었다. 노갔다를 반복하며 움푹 패인 고투성이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는 어제 밤 늦게까지 내리를 떠나지 않던 새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철수, 영희, 명철. 모두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어제 오후 수업 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도인민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새벽에 연락을 받았다. 3명 모두 사망했다고. 영양 부족. 진단명은 간단명료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두 단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참혹한가. 나는 의사로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량 부족 탓이라고 생각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당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평성중등학원에는 200여 명의 아이들이 기숙하고 있다. 모두 전쟁과이거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다. 당에서는 이들을 혁명의 후계자로 키운다며 각별히 돌본다고 선전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아이들은 하루 3끼를 먹기는 하지만 그 내용물이 문제다. 아침에는 강냉이죽 한 그릇, 점심에는 강냉이밥 한 공기와 무나 배추로 만든 국, 저녁에도 마찬가지다. 단백질이라고는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콩으로 만든 장 정도가 전부다. 나는 매주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한다. 체중을 재고 키를 측정하고 피부와 모발 상태를 확인한다. 지난 1년 동안 평균 체중이 얼마나 줄었는지 기록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10살 된 아이가 7살 아이만큼밖에 자라지 않았고 15살 소년의 팔뚝이 내 손목만큼이나 가늘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쉽게 빠지며 피부는 거칠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발과 손에 부종이 생긴 아이들도 많다. 단백질 부족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가장 괴로운 순간은 아이들이 내게 배가 고프다고 말할 때다. 의사로서 나는 그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음식이 여기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기, 달걀, 우유, 그런 것들은 평양의 특권층 자녀들이나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이곳 고아원 아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힘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할 뿐이다. 어제 쓰러진 철수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다. 부모님이 탄광사고로 돌아가신 후 이곳에 왔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통통하고 건강해 보였는데 3년이 지난 지금은 뼈와 가죽만 남았다. 지난주 검진 때 내가 철수에게 물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느냐고. 철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눈빛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봐왔다. 희망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조금씩 소진되어가는 아이들의 눈빛. 영희는 더 비극적인 경우였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체질이 약했다. 6살 때 이곳에 왔는데 부모가 탈북을 시도하다 잡혀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다. 영희는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고아가 되었다. 작고 마른 몸에 큰 눈만 또렷한 아이였다. 영희는 늘 조용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곤 했다. 체력이 없어서 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영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저 아이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일 수만 있다면, 따뜻한 옷을 입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명철이는 반대로 활발한 아이였다. 아니, 활발했었다고 해야 맞다. 2년 전만 해도 명철이는 학원에서 가장 장난꾸러기였다. 농구를 좋아해서 낡아빠진 농구공을 가지고 날마다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하지만 지난 1년 사이 명철이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성장기 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을 전혀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철이는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했고 운동을 하다가도 금방 지쳐서 주저앉곤 했다.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자기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쓴다. 명철이의 팔과 다리는 점점 가늘어졌고 한때 장난기 가득했던 눈빛도 흐려졌다. 나는 여러 번 학원장에게 건의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위험 수준이라고, 식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학원장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국가에서 배급하는 식량으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더 좋은 음식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학원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그리고 다른 학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맞기는 하다. 나도 다른 지역의 학원들 사정을 안다. 어디나 다 비슷하다. 함경도의 한 학원에서는 작년 겨울에 영양실조로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다고 들었다. 황해도의 한 학원은 아예 난방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생활한다고 했다. 평성중등학원은 그래도 건물이라도 있고 하루 세 끼는 나온다. 다른 곳에 비하면 나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되겠는가. 모두가 다 굶주리고 있다고 해서 한 아이의 죽음이 덜 비극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의사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나 역시 배급제에 의존해 살아가는 한 명의 북한 주민일 뿐이다. 내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인데 20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다. 먼저 학원 주변의 땅을 조금이라도 일궈서 채소를 기르자고 제안했다. 학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내가 계속 설득한 끝에 결국 허락했다. 우리는 학원 뒤편의 황무지를 개간했다. 아이들과 교원들이 모두 나서서 돌을 골라내고 흙을 뒤집었다. 봄이 오자 감자와 옥수수, 배추를 심었다. 비료도 제대로 없고 농기구도 부족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여름 내내 아이들은 자기들이 심은 작물을 돌보았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잡았다.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자기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나도 희망을 품었다. 이 작은 텃밭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가을이 되자 문제가 생겼다.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를 학원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당위원회에서 나온 간부가 수확물의 절반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고 통보했다. 인민의 재산은 모두 국가의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항의했다. 이것은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피땀 흘려 가꾼 것이라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수확물의 절반은 군 양정사업소로 보내졌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이들 한 명당 감자 몇 개에 불과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학원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고 당 간부들은 실적과 충성심만 중요하게 여긴다. 아이들의 생명은 그 어디에도 우선순위가 아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 세대도 할아버지 세대도 비슷한 고난을 겪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라는 구실로 우리는 계속 굶주려 왔다. 그리고 당은 계속 말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승리의 그날이 곧 온다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는다. 오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의 죽음뿐이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평양에 살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당 간부의 가족이었다면, 특권층에 속했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평양의 아이들은 우유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고 들었다. 그곳에는 특별한 상점들이 있어서 외국 과자와 통조림을 살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누군가는 풍족하게 살고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것이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이상인가?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다.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곧 반역이다. 당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는 순간 나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한다. 우리 모두 침묵한다. 진실을 알면서도, 부조리를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철수, 영희, 명철이를 생각한다. 아이 모두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겨우 10살의 나이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아이들이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고 고아가 되었고 그래서 죽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운명이었다. 나는 오늘도 학원으로 출근한다. 오늘도 배고픈 아이들을 볼 것이다. 오늘도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진찰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아이가 쓰러질 것이다. 나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지켜볼 뿐이다. 이것이 내일이고 내 현실이다. 나는 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모두 그렇다. 철수, 영희, 명철이가 죽은 후 학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이들은 더 조용해졌고 교원들은 더욱 무기력해 보였다. 새아이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학원 뒷산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나무 팻말을 세웠다. 학원장이 짧은 추도사를 읽었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기만 했다. 혁명의 후계자로 자라날 훌륭한 아이들이었다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조국을 위해 죽은 게 아니다. 조국이 그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장례식 후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밤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의사로서 무능했던 것일까?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걸까?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해도 음식이 없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학은 기적을 만들 수 없다. 영양실조의 치료법은 단 하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뿐이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평양에서 온 보건성 감독관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평양 사람들 특유의 자신감과 우월감이 풍겼다. 그녀는 최근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감독관은 학원의 모든 시설을 둘러보았다. 기숙사, 식당, 보건실을 차례로 점검했다. 나는 그녀를 안내하면서 조심스럽게 진실을 말했다.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고, 식량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고.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했다. 나는 희망을 품었다. 평양에서 온 이 사람이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틀 후 감독관이 떠나기
전 학원장과 교원들을 소집해서 한 말은 내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다. 그녀는 말했다. 조사 결과 학원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아동 사망은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다만 보건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아이들의 위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감독관은 분명히 모든 것을 보았다. 쇠약해진 아이들을, 텅 빈 식량 창고를, 부실한 식단을. 그런데도 문제없다고? 나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감독관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양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굶는다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텐데. 국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감독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동무는 지금 당과 국가를 비판하는 것이냐고. 우리 공화국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냐고.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느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학원장이 황급히 나서서 감독관에게 사과했다. 젊은 의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실언을 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날 저녁 학원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앞으로는 그런 발언을 삼가라고. 평양에서 온 감독관 앞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나 개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학원 전체가 정치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학원장은 나를 나무라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도 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역시 시스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이제껏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분노, 무고한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체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분노. 나는 밤마다 라디오를 들었다. 물론 북한 방송이 아니라 몰래 듣는 외국 방송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낡은 라디오가 있었는데 주파수를 조심스럽게 돌리면 남조선, 강송이나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였다. 적성국가의 방송을 듣는 것은 반국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이 알고 싶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진실인지, 바깥 세상은 어떤지 알고 싶었다. 외국 방송을 통해 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아무도 굶지 않는다는 것.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고아원 아이들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이후 수억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북한만이 유일하게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이 정보들은 내가 평생 배워온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우리는 지상낙원에 산다고 배웠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고 인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배웠다. 반대로 자본주의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서민들이 착취당하고 굶주린다고 배웠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었고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나와 내 동료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매몰고 있는 시스템에 봉사해온 것이 아닌가. 봄이 깊어가면서 나는 학원 아이들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겨울을 넘기면서 남은 식량마저 바닥이 났고
새로운 수학까지는 아직 몇 달이 남았다. 이른바 보리고개 시기였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가 가장 굶주림이 심한 때였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5살 된 순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부모가 모두 영양실조로 죽고 먼 친척에게 맡겨졌다가 결국 학원으로 온 아이였다. 순이는 또래보다 훨씬 작았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발육부진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어느 날 순이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나는 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살펴봤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맥박이 매우 약했다. 저혈당, 쇼크였다. 나는 순이를 보건실로 옮기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약도, 링거도, 포도당 주사도 없었다. 내게 있는 것은 낡은 청진기와 체온계,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소독약뿐이었다. 나는 설탕물을 만들어 순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다. 몇 시간 동안 아이 곁을 지켰다. 다행히 순이는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시스템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장마당이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이 생겨났다.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구한 식량을 거래하는 곳이었다. 당국은 이것을 자본주의적 행위라며 단속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배급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장마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장마당에 가보기로 했다. 학원에서 평성시의 중앙 장마당까지는 자전거로 1시간 정도 걸렸다. 토요일 오후 나는 집에 있는 몇 가지 물건을 챙겨서 장마당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비녀 하나와 내 낡은 손목시계를 팔아서 식량을 사려는 계획이었다. 장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옷, 신발, 그릇, 담배, 술. 그리고 각종 식료품을 파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나는 놀랐다. 여기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쌀, 옥수수, 감자는 물론이고 중국산 라면, 과자, 심지어 고기와 계란까지 팔고 있었다. 배급으로는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든 음식들이 여기에는 넘쳐났다. 물론 가격은 비쌌다. 내 손목시계로는 계란 20개 정도를 살 수 있었다. 비녀는 쌀 3kg과 바꿀 수 있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200명의 아이들에게 나눠주기에는 한 끼 분량도 안 되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와 아이러니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장마당에는 음식이 있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고아원 아이들은 굶어 죽는가? 왜 국가는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가? 배급제가 무너졌다면 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가?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왜 사람들은 국가의 배급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유의 문제였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없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심지어 무엇을 생각할지까지 모든 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우리는 자율성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학원에 돌아와서 나는 산계란과 쌀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조리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장 약한 아이들에게 먼저 주라고 부탁했다. 조리원은 고마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개인이 식량을 구해와서 배분하는 것은 당의
배급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그것보다 당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하지만 조리원의 걱정도 이해가 갔다. 이 나라에서는 선의조차도 죄가 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당의 통제 아래 있어야 했고 개인의 주도적인 행동은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틈날 때마다 장마당을 드나들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서 조금씩 식량을 샀다. 책, 옷, 이불, 냄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다 팔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의 자식들을 위해 우리 재산을 탕진하느냐고. 하지만 내가 학원에서 보는 것들을 이야기하자 아내도 결국 동의했다. 우리 딸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몇 달 동안 내가 가져온 식량으로 학원의 상황은 조금 나아졌다. 쓰러지는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가장 위중했던 몇몇 아이들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순이도 이전보다 건강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200명의 아이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여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학원의 다른 교원 몇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수학교원인 김 선생은 장마당에서 담배를 팔아서 번 돈으로 옥수수를 샀다. 음악교원인 박 선생은 개인 레슨을 해주고 받은 돈으로 감자를 샀다. 체육교원인 리 선생은 다른 학교, 운동장, 정비 일을 해서 쌀을 구했다. 우리는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졌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누군가는 학원 옆 산에서 산나물을 캐자고 했고, 누군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자고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행위들이었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창의성과 헌신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당의 지시를 따르고 계획을 수행하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때는 모두가 무기력했다.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스스로 행동할 때는 모두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다. 우리의 노력 덕분에 그의 여름 학원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도, 당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결국 당국의 눈에 띄었다. 가을이 되자 보위부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학원에서 불법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교원들이 장마당을 통해 물자를 구하고 국가의 배급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혐의였다. 나를 포함한 5명의 교원이 조사를 받았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에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추궁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했다고 설명해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당의 허가 없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매일 보위부 사무실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외국 방송을 듣는다는 것도 알아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인정했다. 외국 방송을 들었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범죄라고. 보위부 요원은 내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동무는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고. 이런 사상은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독소라고.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 어떻게 체제를 위협하는가. 하지만 나는 침묵했다. 더 말하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우리는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다른 교원들은 학원에서 다른 곳으로 배치 전환되었다. 나만 남게 된 것은 의사가 부족해서였다. 학원장은 나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미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을 살리려 했던 우리의 노력이 범죄가 되었다. 자발적인 헌신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다. 선의조차 용납되지 않는 세상. 자율성이 범죄가 되는 세상.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자유의 부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서로를 도울 수 없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보위부 조사 이후 학원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교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누가 밀고자인지 의심했다. 신뢰는 깨졌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더 이상 아무도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식단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강냉이 밥과 묽은 국, 그것이 전부였다. 겨울이 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숙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아이들은 옷을 껴입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다. 추위와 영양 부족의 이중고. 나는 또다시 아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보위부의 감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외국 방송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창문을 모두 닫고 이불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날 밤 나는 탈북자에 관한 프로그램을 들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말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원하는 곳에 살고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 방송을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다. 여기를 떠나는 것. 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나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다. 그리고 이 학원의 아이들이 있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들은 누가 돌보는가? 아무도 없다. 나라도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새해가 밝았다. 2025년이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되었고,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배급은 더 불규칙해졌고, 장마당의 물가는 치솟았다.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작은 변화들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당의 지시를 순종적으로 따랐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공식 경제가 무너지자 비공식 경제가 자라났다. 장마당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졌다.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사람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위험했고 언제든 단속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자신들을 먹여 살려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자율성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 변화가 언젠가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지리라 믿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시스템도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언제일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봄이 오자 나는 다시 학원 뒤편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혼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다. 나는 회색 지대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아이들 몇 명이 조용히 나를 도왔다. 여름 내내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물을 키웠다. 이번에는 수확물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확량을 축소해서 보고했다. 실제로 100kg을 수확했다면 50kg이라고 보고하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였지만 나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아이들의 생명이 법보다 중요했다. 놀랍게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학원장도 눈 감아 주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한 것인지도 몰랐다. 체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체제의 부조리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저항을 택했다. 드러내놓고 반항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우회했다. 가을 수학기에 나는 조심스럽게 다른 교원 몇 명에게 제안했다. 함께 텃밭을 더 넓히자고. 학원 주변에는 아직 개간할 수 있는 땅이 많다고.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했다. 보위부 조사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설득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할 만하다고. 결국 3명의 교원이 동의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모여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땅을 일굴지, 무엇을 심을지, 어떻게 수확물을 분배할지,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우리는 마치 비밀 조직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전복이나 혁명이 아니라 단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었다. 다음 해봄, 우리는 더 넓은 땅을 개간했다. 감자, 옥수수, 콩, 배추를 심었다.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0대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운 작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처음으로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자기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단지 배급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밭을 일구면서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사람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 주는 것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물론 이런 말들은 북한의 공식 이념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5살 된 준호라는 소년이 있었다. 영리하고 질문이 많은 아이였다. 어느 날 준호가 내게 물었다. 왜 우리는 우리가 키운 작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느냐고. 왜 국가에 바쳐야 하느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것이 우리의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준호는 계속 물었다. 그 제도가 옳은 것이냐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도 그 제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냐고. 나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세뇌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고의 시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든 제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만약 제도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대화 이후 나는 준호와 몇몇 나이 든 아이들에게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바깥 세상의 이야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물론 매우 조심스럽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들뿐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우리의 텃밭은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다. 감자 200kg, 옥수수 100kg, 콩과 배추도 상당량 거두어들였다. 우리는 공식 보고에는 절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밀 창고에 숨겨두었다. 학원 뒤편 산자락의 작은 동굴을 찾아서 그곳에 수확물을 보관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비상식량이 생겼다. 겨울이 와도 배급이 끊겨도 최소한 몇 달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도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석탄 배급이 거의 없어서 난방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떨었다. 하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았다. 우리가 숨겨둔 식량 덕분에 아이들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다. 영양가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 겨울 우리 학원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영양실조로 죽지 않았다. 봄이 오자 나는 더 과감한 계획을 세웠다. 다른 학원들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평성에는 우리 학원 말고도 두 곳의 고아원이 더 있었다. 나는 그곳의 보건 담당자들과 접촉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겉으로만 업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도인민병원에서 보건 담당자 회의가 있다는 명목으로 만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다. 어느 학원에서 텃밭을 잘 가꾸는 방법, 장마당에서 싸게 식량을 구하는 방법, 영양실조, 초기 증상을 발견하는 방법.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 모임을 통해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이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작은 저항들, 작은 불복종들, 작은 자율성의 실천들. 이것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3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50줄에 접어들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보다 가볍고 희망적이었다. 우리가 일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성중등학원은 이제 평안남도에서 아동 사망률이 가장 낮은 학원이 되었다. 물론 공식 통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당국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다. 우리가 뭔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고 체념적이지 않았다. 준호를 비롯한 몇몇 나이 든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텃밭을 관리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들은 자기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단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봄날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준호는 이제 18살이 되어 곧 학원을 떠나 사회에 나가야 했다. 준호는 내게 말했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고. 자기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는다고. 나는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변화가 된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준호 같은 젊은이들에게서 시작될 거라고. 준호가 떠난 후 나는 학원 뒤편 언덕에 올라갔다. 저 멀리 평성시가 보였고 그 너머로 산들이 이어졌다. 나는
이 땅을 생각했다. 아름답지만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리고 억압당해온 사람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희망은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한 시스템이라도 사람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유를 찾고 자율성을 실천한다는 것을.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 몰래 개인 텃밭을 가꾸는 농민들, 자기 아이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부모들, 외국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 이 모든 작은 저항들, 작은 자율성의 실천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나는 철수, 영희, 명철이를 생각했다. 세 아이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죽음이 나를 깨웠고 나를 변화시켰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문제는 식량 부족이 아니라 자유의 부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물론 그 길은 멀고 험하다. 당장 내일 이 나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변화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준호 같은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텃밭을 가꾸는 아이들의 경험 속에, 서로 돕기 시작한 교원들의 연대 속에.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딸이 물었다. 아버지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굶지 않는 세상.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진실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딸이 다시 물었다.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나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올 수 있다고. 우리가 만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변화가 된다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희망이구나.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밤이 깊어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별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이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언젠가는 동이 튼다는 희망. 나는 내일 다시 학원에 갈 것이다. 아이들을 진찰하고 텃밭을 돌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크지 않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리는 것.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다. 1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젊고 순진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둡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더욱 확고해졌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싸우겠다고, 작지만 의미 있는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언젠가 이 나라에도 봄이 올 것이다. 진짜 봄이. 추위와 굶주림이 끝나고 자유와 희망이 꽃피는 봄이.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씨앗을 뿌린다. 땅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씨앗들이 언젠가 싹을 틀고 자라서 숲을 이룰 것이다. 철수, 영희, 명철이에게 나는 다짐한다. 너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살지 못한 세상을 너희 이후의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것이 너희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너희에게 빚진 것을 갚는 방법이라고. 나는 이제
잠자리에 들 것이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조금씩이나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철창 없는 감옥, 그것이 우리가 사는 곳이다. 하지만 감옥에도 틈은 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우리는 조금씩 나아간다. 언젠가는 감옥의 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날까지 나는 걷는다.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이것이 내 이야기다. 평성중등학원의 한 의사의 이야기. 거창하지 않고 영웅적이지도 않은 이야기. 하지만 진실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희망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4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도당위원회에서 우리 학원을 모범 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아동 건강관리가 우수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아이러니했다. 우리가 당의 지시를 거스르며 몰래 해온 일들이 오히려 당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도당위원회 간부들이 시찰을 왔다. 그들은 우리의 텃밭을 둘러보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학원장은 능숙하게 설명했다. 당의 자력갱생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학원 자체적으로 식량 생산기지를 만들었다고.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어 아이들을 혁명의 기둥으로 키우고 있다고. 간부들은 만족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찰이 끝난 후 학원장이 나를 불렀다.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온 일이 결국은 옳았던 것 같다고.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좋았다고. 나는 학원장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기뻤지만 그것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은 씁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숨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더 당당하게,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텃밭을 더 넓히고 다른 학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도내 다른 학원의 보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주제는 아동 영양 관리와 자력갱생형 식량 생산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당의 노선에 맞추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려 했다. 텃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꾸는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초기 증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감사를 표했다. 자기 학원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희망이 보인다고. 나는 그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나누자고 약속했다. 이렇게 조용한 연대가 형성되어 갔다. 도내의 12개 학원의 보건 담당자와 교원들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했다.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 기술을 전수하고 효과적인 영양 관리 방법을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끼리 서로 돕고 있었다. 5년째 되던 해, 큰 변화가 일어났다. 중앙에서 식량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작물의 일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물론 제한적이었지만 이것은 큰 변화였다. 시장 경제의 요소를 조금이나마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 변화는 장마당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예전에는 단속을 피해 몰래 장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했다.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식량을 사고 생필품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렸다. 나는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했다. 체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있었다. 계획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희망적인 신호였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고아원 아이들처럼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급에 의존해야 했고 배급이 부족하면 굶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 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필요했다. 고아들, 노인들, 장애인들처럼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였다. 6년째 되던 해, 나는 평양에서 온 한 간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젊고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외부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갔다. 그 간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중앙계획 경제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배급 제도는 이미 무너졌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중국이 그렇게 했고 베트남도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급진적인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굶주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점진적 개혁을 기다리는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간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그 딜레마를 알고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정의를 모두 달성하는 사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사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헤어지기 전 그 간부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고.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7년째 되던 해, 준호가 학원을 찾아왔다. 이제 25살이 된 준호는 평성시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고 했다. 준호는 내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학원에서 배운 것들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고. 준호는 또 말했다. 자기 아이에게도 똑같이 가르치겠다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꿈꾸도록. 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쌓여서 결국 사회 전체가 바뀐다고. 준호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랜만에 학원 뒤편 언덕에 올랐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들이 검은 실루엣으로 변해갔다. 나는 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철수, 영희, 명철이가 죽은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다. 그 아이들의 무덤은 여전히 학원 뒷산에 있다.
나는 가끔 그곳을 찾아가 잠시 서 있곤 한다. 아이들에게 말한다. 너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고. 너희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8년째 나는 환갑을 맞았다. 의사로 일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 학원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긴 세월이었다. 때로는 절망적이었고 때로는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학원에서는 나를 위해 작은 환갑 잔치를 열어주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교원들이 축하 인사를 했다. 학원장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학원이 도내 최고의 학원이 되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것은 내 공이 아니라고. 함께 일한 모든 사람들의 공이고 무엇보다 살아남은 아이들의 공이라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내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내가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많은 아이들을 살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당신의 지지와 이해가 있었기에 내가 계속할 수 있었다고. 9년째 되던 해,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중앙에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아원과 학원의 식량 배급을 늘리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지는 미지수였지만 적어도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진전이었다. 도에서는 우리 학원을 모델로 삼아 다른 학원들도 자력갱생형 식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나는 여러 학원을 순회하며 자문을 해주었다. 어떻게 텃밭을 만들고, 어떻게 작물을 키우고, 어떻게 아이들을 참여시키는지. 많은 학원들이 우리의 경험을 따라했고, 점차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0년째,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변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면 내 일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 한 의사의 기록, 작지만 의미 있는 저항의 기록. 일기를 쓰면서 나는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있었다.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고 더 용감했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다. 어느 가을날 나는 학원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감자를 캐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웃으며 감자를 캤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감자를 들어 보이며 자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크지 않지만 진실한 행복. 밭일을 마치고 언덕에 앉아 평성시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가난하고 어둡고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굶주리고 억압받으면서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장마당은 더 커졌고 사람들은 더 능동적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외부 정보도 조금씩 더 많이 들어왔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드라마, 남한에서 들어오는 음악,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 사람들은 바깥 세상을 알기 시작했고, 비교하기 시작했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위험했다. 체제는 여전히 강력했고, 감시는 여전히 삼엄했다. 하지만 균열은 생기고 있었다. 작은 균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그 균열들이 모여서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이제 노인이 되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다. 여전히 희망을 품고 여전히 꿈을 꾼다. 더 나은 세상, 아이들이 굶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 꿈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희망을 잃지 않는 과정. 그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제 잠자리에 든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아이들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언젠가 싹을 틀 씨앗을. 철창 없는 감옥에서 피어난 희망. 그것이 내 이야기의 제목이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다. 밤하늘에 별이 빛난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별들. 우리도 그렇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야 한다. 희망의 별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길을 비춰주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